아프리카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나 북부 수십 년 동안 가뭄과 기근으로 버려진 땅이라고 불리던 곳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모래처럼 부서지던 흙, 배고픔에 지친 마을, 그리고 국제사회가 외면한 절망의 땅. 그런데 단 몇 달 만에 이 모든 풍경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가나 정부조차 실패를 당연하게 여겼던 지역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입 카르텔은 충격에 빠졌고 해외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건 농업이 아니다. 국가 시스템의 힘이다. 세계가 설명하지 못한 단 하나의 질문. 도대체 어떤 나라가 가뭄과 빈곤의 땅에서 황금빛 들판을 만들어낸 것인가? 그 답은 너무도 조용했고 너무도 철저하며 너무도 한국적이었습니다. 분석하고 계산하고 실패를 데이터로 정리하고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버린 나라. 그 이름 대한민국. 지금부터 한국이 만든 기적 아닌 기적, 아프리카를 뒤집어버린 조용한 방역의 전말이 공개됩니다. 저는 아비가일입니다. 29살입니다. 가나 북부 타말레의 농민 대표로 살아왔지만 그 직책이 제게 준 건 자부심이 아니었어요. 책임감과 무력함 뿐이었죠.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의 흙을 만지며 자랐지만 정작 이 땅을 살릴 방법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갈라진 논이 보였고 저녁이 되면 말라가는 우물을 바라봤어요.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타말레 북부는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어렸을 적엔 비가 제때 왔고 벼가 자랐고 사람들이 웃었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이곳은 늘 메말랐습니다. 가뭄은 해마다 길어졌고 우기가 와도 비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그 틈 사이로 씨앗이 말라 죽어갔습니다. 곡식은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수확은 해마다 줄어들었죠. 마을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었어요. 어떤 날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죠.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부모들이 학비를 낼 수 없어서였어요.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농민 대표였지만 그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마을 공동체는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회의 때마다 똑같은 질문이 나왔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정부는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냐고, 우리는 왜 태어날 때부터 가난해야 하냐고. 저는 그 질문들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답을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버려진 땅에 살고 있었고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분노가 제 안을 갉아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분노했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분노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 땅은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없는지, 왜 우리는 늘 외국의 쌀에 의존해야 하는지. 그 분노는 저를 움직이게 했지만 동시에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수입쌀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이상했죠. 우리 땅에서 쌀이 안 나오니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 쌀값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쌌습니다. 누군가는 이 구조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난할수록, 우리가 굶주릴수록 누군가는 더 많은 이익을 챙겼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너무 견고했고 저는 너무 작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농민 대표면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사냐고.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저는 무능했고 무책임했고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죠. 어느 날 정부 관계자가 마을에 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농업 연구진이 온다고 했죠. 그들이 우리 땅에 벼를 심을 수 있는 기술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닐까? 또 실패하고 떠나는 건 아닐까? 그런 일은 이미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더 차갑했습니다. 회의가 열렸을 때 사람들은 냉소적이었어요. 한 노인이 말했죠. 또 외국 기술이냐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다고, 결국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실망했고 너무 많이 속았어요. 한국 연구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화려한 약속도,
과장된 설명도 없었죠.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벼 품종과 관계 시스템,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면 이 땅에서도 벼농사가 가능하다고, 토양을 분석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후 데이터를 활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이 메마른 땅에서 벼가 자랄 수 있을까? 그들이 말하는 기술이 정말 작동할까? 의심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럼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희망을 잃을 거예요. 그 책임은 또 제가 져야 했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논쟁이 시작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여해보자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또 속는 거라고, 우리 땅에서 벼농사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어요. 저는 가운데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회의는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지쳤고, 저도 지쳤어요. 결국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했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저였습니다. 농민 대표니까요. 사람들은 제게 물었어요. 아비가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 안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분노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것이었고, 불안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어떡하죠?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마을은 어떻게 되나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고, 달빛 아래 그 균열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보다 더 나빠질 순 없다고.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무너지는 건 처음부터 희망이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여하기로 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죠. 한번 해보자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를 믿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연구진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물의 흐름을 조사하고 기후 패턴을 분석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게 답일까?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마을 안에서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이 프로젝트를 원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었죠.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 이 프로젝트는 사기라는 소문.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 연구진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믿어야 할까요? 제 자신조차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논이 다시 갈라지는 꿈, 사람들이 굶주리는 꿈, 제가 모든 걸 망치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죠. 그리고 창밖을 보면 여전히 갈라진 논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프로젝트는 시작도 하기 전이었는데 벌써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은 둘로 나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어요. 저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농민 대표로서 뭔가 해야 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불안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분노는 이제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이 모든 게 잘못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기술이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았고, 마을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 같았고, 저는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어요. 그 불안은 제 목을 조였고, 숨을 쉬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논 앞에 섰습니다. 갈라진 땅을 내려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 땅에서 벼가 자랄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게 또 다른 실패로 끝날까?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불안 속에서, 의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조차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채로 프로젝트는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몸은 긴장으로 경직돼 있었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의 연구원이 앞에 섰어요. 그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K21벼 품종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가뭄에 강하고 적은 물로도 자랄 수 있으며 토양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벼가 가뭄에 강할 수 있나요? 벼는 물이 필요한 작물인데. 혼란스러웠어요. 토양 센서와 수분 센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땅속 깊이 박아 넣는 작은 기계들이라고 했어요. 그 기계들이 흙의 상태를 읽고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려준다고 했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기계가 어떻게 흙을 읽나요? 흙은 그냥 흙인데 점적 관계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파이프를 논에 깔고 그 파이프에서 물이 조금씩 나온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곳에만 물을 준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은 그냥 논에대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죠? 생육 단계별 관리 원리도 설명했습니다. 씨앗을 뿌린 후 첫 2주일, 그 다음 한 달, 그리고 수확 전까지 각 단계마다 다른 방식으로 물을 주고 다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 머리는 복잡해졌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였고 너무 낯선 방식이었어요. 교육은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회관에 모여 설명을 듣고 오후에는 실습 준비를 했어요.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중간에 일어나 나가버렸죠. 저는 자리를 지켰지만 제 안의 불안은 계속 커졌습니다. 정말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논에 나가 파이프를 깔았어요. 긴 검은색 파이프를 논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고 그 파이프들을 연결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파이프가 꼬이고 연결 부위가 제대로 맞지 않았죠. 한국 연구진이 도와줬지만 저는 제가 무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센서를 설치하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땅을 파고 센서를 묶고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 정확한 깊이가 중요하다고 했죠. 너무 깊으면 안 되고 너무 얕아도 안 된다고. 저는 자로 재가며 구멍을 팠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잘못하면 어떡하죠? 이 작은 실수가 전체를 망치면요. 토양을 다지는 작업도 있었습니다. 씨앗이 잘 자라려면 땅이 단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단단해도 안 되고 적당히 다져야 한다고 했죠. 적당이라는 게 얼마나 단단한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발로 밟아보고 그저 추측할 뿐이었어요. 씨앗을 뿌렸습니다. 작고 둥근 씨앗들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K21 품종이라고 했죠.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깊이로 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씨앗을 땅에 넣었어요. 이 씨앗들이 정말 자랄까? 이 메마른 땅에서. 마을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실습하는 동안 계속 중얼거렸어요. 이게 될 리 없다고, 시간 낭비라고,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게 낫다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 낯선 방식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논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씨앗을 뿌린 자리는 여전히 갈색 흙뿐이었죠. 싹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논에 나가 땅을 들여다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조롱이 시작됐습니다. 봤냐고, 역시 안 된다고, 한국 사람들도 거짓말쟁이라고. 저는 그 말들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 연구진은 센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토양 수분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는다고 했죠. 어떤 구역은 물이 충분한데 어떤 구역은 너무 건조하다고. 파이프 배치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정 작업이 이틀 동안 계속됐어요. 파이프를 다시 배치하고 센서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긴장했어요. 이게 정말 해결책일까? 아니면 그저 시간을 더 끄는 걸까? 2주일째가 됐습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가뭄이 심해졌어요. 비는 오지 않았고 햇빛은 더 뜨거워졌죠. 관계 시스템에서 물을 공급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논에 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몇 구역에서 씨앗이 발아있지만 싹은 건강하지 않았어요. 약하고 가늘었고 색깔도 이상했습니다. 녹색이 아니라 연한 노란색에 가까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약한 싹들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갈색으로 변해갔죠. 한국 연구진이 달려왔지만 그들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토양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물 공급량을 조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논을 보고 비웃었어요. 역시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말했잖냐고, 이제 그만하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옳았어요. 실패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자신에게, 이 상황에, 모든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까? 왜 사람들을 설득했을까? 이제 저는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농민 대표로서의 권위도 사람들의 믿음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죠. 뭔가 이상하다고, 이건 자연스러운 패턴이 아니라고.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함께 논을 살폈습니다. 파이프 연결 부위를 확인하던 도연이 멈췄어요. 한 구역에 파이프가 절단돼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잘린 게 아니라 억지로 뜯긴 것처럼 보였어요. 센서 주변 흙도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파헤친 흔적이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망가진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길 원했던 거예요.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이 상황에서 누가 우리 편을 들어주겠어요? 분노는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실패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죠. 누군가는 우리가 가난한 채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변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누군가일까요? 아니면 외부 사람일까요? 수입살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일까요? 의심만 가득했고 확신은 없었어요.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중단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 없다고,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도 난처해 보였어요. 그들은 제 시도를 제안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이미 한 번 실패했는데 왜 또 하냐고,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논에 나갔습니다. 시든 싹들이 달빛 아래 보였어요. 갈색으로 변한 작은 생명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졌어요. 여전히 메말랐고 여전히 갈라져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저는 모든 걸 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렸어요. 이제 아무도 변화를 믿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났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실패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제대로 된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거죠. 그 비겁함이, 그 악의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불이 꺼진 집들, 잠든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배신했다는 걸, 누군가 우리가 실패하길 바랐다는 걸.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해야 하나? 하지만 계속한들 무엇이 달라질까요? 누군가 계속 방해한다면요?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차갑고 무거운 분노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일어나 다시 논으로 갔습니다. 실패한 논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갈색 싹들, 갈라진 땅, 망가진 파이프. 이게 끝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고 모든 게 실패했어요. 희망은 없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분노와 무력감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다음 날 아침, 한국 연구진은 다시 논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포기하고 떠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도연과 다른 연구원들은 노트북과 측정 장비를 들고 왔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어 보였어요. 그저 일을 하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긴장했어요. 뭘 하려는 걸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 마을 사람들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적대적인 시선이었죠. 이제 그만두라는 눈빛이었어요. 도연은 실패한 논의 구역마다 토양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작은 통에 흙을 담고 라벨을 붙이고 기록했어요. 다른 연구원은 센서 데이터를 확인했죠. 노트북 화면에는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지켜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었지만 감히 물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분석이 계속됐어요. 도연은 토양 산성도를 측정했습니다. 폐하 수치라고 했죠. 어떤 구역은 너무 산성이고 어떤 구역은 알칼리성이라고 했어요.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았어요. 수분 공급도 문제였습니다. 센서 기록을 보니 물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떤 구역은 물이 넘쳤고 어떤 구역은 거의 받지 못했죠. 파이프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던 겁니다. 몇 도 차이였지만 그게 전체 흐름을 망쳤다고 했어요. 수로 각도를 다시 측정했습니다. 레이저 측정기를 사용했어요. 빛을 쏘면 각도가 나온다고 했죠. 저는 그 장비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런 것까지 필요한 거였어요. 단순히 파이프를 까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정밀해야 했던 겁니다. 도연은 센서 신호 기록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어요. 이 구간에서 신호가 갑자기 끊겼다고, 이건 자연스러운 오류가 아니라고, 누군가 센서를 의도적으로 건드렸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어요. 확정이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었죠. 누군가 우리를 방해했던 겁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누군지는 모른다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연구진은 두 번째 시도를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하겠다고 했죠. 마을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또 실패할 거라고, 시간 낭비라고. 하지만 저는 입을 열었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왜 아직도 믿냐는 표정이었죠. 저도 몰랐습니다. 왜 저는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 어쩌면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포기하면 영영 끝이니까요. 관계 시스템 재설계가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논의 지형을 다시 측정했어요. 경사도, 토양 밀도, 배수 경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 노트북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화면에는 물이 흐르는 경로가 선으로 나타났죠. 파이프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밀리미터 단위로 맞췄어요. 수평계를 사용해 기울기를 확인하고 나사를 조금씩 돌려가며 정확히 맞췄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루 종일 한 구역만 작업했죠. 파이프 간격도 바꿨습니다. 처음보다 더 촘촘하게 배치했어요. 물이 더 고르게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연결선도 늘었습니다. 파이프 라인이 복잡하게 얽혔지만 도연은 그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센서를 이중으로 설치했습니다. 같은 지점에 2개씩 묻었어요.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하나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방해 공작에 대비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슬펐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인간의 아기까지 계산해야 했던 거예요. 자동 수위 조절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물 높이를 스스로 감지하고 펌프를 조절하는 장치라고 했어요. 사람이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저는 그 장치를 보며 신기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판단한다니. 마을 주민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자발적이지는 않았지만 몇몇은 도와줬습니다. 야간 순찰조를 만들었어요. 밤에 돌아가며 논을 지키기로 했죠. 누군가 또 방해한다면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도 순찰에 참여했어요. 밤에 손전등을 들고 논을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이프와 센서를 확인했죠. 이상한 흔적이 있는지 살폈어요. 긴장됐습니다. 정말 누군가 나타날까봐 두려웠어요. 재설계는 2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모두 진지했고 무거웠죠.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두 번째 파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K21 품종이었어요. 씨앗을 심는 깊이, 간격,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자로 재고, 기록하고, 확인했어요. 실수의 여지를 없앰으로써 했습니다. 관계 시스템을 시험 가동했어요. 펌프가 작동하고 물이 파이프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물은 고르게 퍼졌습니다. 각 구역에 똑같은 양이 도달했죠. 도연은 센서 데이터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논에 나갔어요.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지는 않았죠. 긴장만 있었어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번에도 싹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일주일째 되던 날, 변화가 보였습니다.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더 많아졌죠. 그 다음 날에는 거의 모든 구역에서 싹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정말 잘하는 거였어요.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싹의 색깔이 진한 녹색이었고, 줄기가 튼튼해 보였어요. 고르게 분포돼 있었죠. 빈 구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생육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2주일 만에 싹은 손가락 길이만큼 자랐습니다. 3주일째에는 손바닥만큼 됐죠. 병충해도 없었어요.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도 시든 잎도 없었습니다. 건강했어요. 도연은 매일 센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는 완벽한 곡선을 그렸어요. 수분, 온도, 산성도, 모든 수치가 이상적인 범위 안에 있었죠.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놀랐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정직할 수 있다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벼는 무릎 높이까지 자랐어요. 바람이 불면 초록 물결이 일었습니다. 저는 논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 이 절망의 땅에서 벼가 자라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죠.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죠. 아직 믿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계속 자랄까? 중간에 무너지는 건 아닐까? 불안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생겼습니다. 경외였어요. 기술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죠. 센서가 흙을 읽고, 데이터가 분석되고, 물이 정확히 공급되고, 벼가 반응하고,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연과 기술이 만나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매일 데이터를 기록하고, 센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조정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저 일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도 긴장하고 있다는 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는 걸. 밤에 논을 지나갈 때면 달빛 아래 벼가 보였어요. 조용히 자라고 있는 초록 생명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바라봤어요. 경외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뭔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데이터의 정직함과 자연의 반응이 만나고 있었죠. 저는 논 앞에 섰습니다. 초록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흐름이 계속될까? 이 시스템이 끝까지 버틸까? 불안은 있었지만 경외가 더 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성공이 아니었죠. 하지만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변화의 흐름을, 가능성의 움직임을. 그리고 저는 그 앞에 서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벼는 계속 자랐습니다. 초록빛은 점점 짙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색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연한 노란색이 섞이더니 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매일 논에 나가 그 변화를 지켜봤어요. 서두르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 있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벼가 일제히 흔들렸어요. 물결처럼 움직였죠. 정돈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무질서하지 않았어요. 줄기마다 같은 높이로 자랐고 이상마다 같은 무게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균일했어요. 관계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물은 일정하게 흘렀어요. 센서는 매일 데이터를 기록했고
펌프는 정확한 시간에 작동했죠. 도연은 매일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다고 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이삭이 충실해졌습니다. 톡톡하게 여물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면 단단했죠. 알맹이가 꽉 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충해는 없었어요.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도, 곰팡이가 핀자리도 없었죠. 깨끗했습니다. 도연은 토양 지표를 점검했습니다. 산성도, 수분, 영양분,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어요. 그래프는 거의 직선에 가까웠죠.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놀랐어요.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다니. 경외감이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벼가 자란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논리로 설명된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고, 분석이었고, 실행이었어요. 수확이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은 며칠 후면 베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정말 될까? 정말 성공할까? 아직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뭔가 잘못될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논 주변에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표정은 복잡했죠. 놀라움, 의심,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수확 전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빛 아래 논이 보였어요. 황금빛 벼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거두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연구진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논에 들어갔어요. 낯을 들었습니다. 도연이 신호를 보냈고 첫 벼가 베어졌죠. 벼는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어요. 건조하고 충실한 소리였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손으로 이삭을 만져봤어요. 무거웠습니다. 알맹이가 꽉 차 있었어요. 주민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벼를 베면서 멈칫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손도 떨렸어요. 이게 진짜라는 게, 이게 우리 땅에서 자란 거라는 게. 수확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벼를 베고, 묻고, 모았어요. 쌓인 벼단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감정이 터질 것 같았죠. 도연은 수확량을 계산했습니다. 무게를 재고, 면적을 확인하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헥타르당 10톤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10톤. 기존에 우리가 수확하던 양의 5배였어요. 5배. 믿을 수 없는 숫자였죠. 마을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되묻었어요. 정말이냐고, 잘못 센 거 아니냐고.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다시 확인했다고.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쌓인 벼단을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 노인이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꼭 쥐었죠. 도연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손을 내밀었고 어깨에 손을 얹었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표정과 행동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약속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실패를 견딘 나라였죠. 분석을 멈추지 않았고 재설계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논리를 따랐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주민들의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의심은 사라졌고 신뢰가 생겼어요. 한국 연구진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경외였습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깊은 존경이었어요. 어떤 여성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이걸 배울 수 있냐고, 다른 마을에도 알려줄 수 있냐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하다고, 함께하면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능하다는 말, 함께하면 된다는 말, 그게 희망이었어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이었죠. 마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이 기술을 유지할지, 어떻게 다른 마을에 전할지 계획을 세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수입쌀 카르텔의 힘이 약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땅에서 쌀이 나왔으니까요. 외부의 가격에 휘둘리지 않아도 됐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구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연구진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쌌어요. 장비를 정리했죠. 저는 그들을 도우며 아쉬웠습니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이 이어가야 한다고, 이 기술은 가나의 것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고, 책임지겠다고. 그날 밤, 저는 다시 논에 나갔습니다. 수확이 끝난 논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토양이 살아 있었어요. 물이 스며들었고 영양분이 남아 있었죠. 다음 농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이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도 바뀔 수 있다고. 타말레 전체가, 가나 북부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제 안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농민 대표로서의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만든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었죠. 실패를 겪고 의심을 견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변화였어요.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부모들이 학비를 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웃음이 돌아왔죠. 회의 때 나오는 질문도 달라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는 질문 대신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냐는 질문이 나왔어요. 저는 노트에 계획을 적었습니다. 다음 농사 일정, 다른 마을과의 협력 방안, 기술 교육 프로그램.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한국 연구진이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배웅했어요. 손을 흔들고 고개를 숙였죠. 도연은 차에 오르기 전에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잘하라고, 할 수 있다고.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작이었어요. 저는 논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땅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 땅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저주받은 땅이 아니었죠. 가능성의 땅이었어요. 다른 마을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했냐고, 자기 마을도 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함께 하자고. 저는 그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양 분석부터 관계 시스템, 센서 설치, 모든 것을. 제가 배운 걸 나눠줬어요. 한국이 제게 준 것처럼.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봤죠. 마을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켜진 집들, 사람들의 웃음소리. 살아있는 마을이었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내일 할 일을 생각하며, 다음 농사를 준비하며, 자부심을 느끼며,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기적이 아니라 방법으로, 분석으로, 끈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법을 한국이 보여줬다는 것을. 저는 농민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를 이어가는 사람이기도 했어요.